예, 변호사님, 네. 이번에 헌재에서 네. 공수처법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대요. 네, 예, 예. 그러니까 합헌 쪽이 5명이죠. 네. 531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과거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통합당에서 네. 이렇게 유헌 심판을 제기를 예, 한 예. 사건이죠. 그렇죠. 이번 합헌 결정이 무슨 의미가 좀 있습니까? 뭐 내용 중에 몇 가지 뭐 영장 청구권이 할 수가 있느냐 뭐 그런 논란도 있고 권력 분권의 원칙에 반한다든가 또 평등권 침해에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부분은 기각을 한 것 같아요. 예, 예. 뭐 저도 그 이 공수처법이 처음 나왔을 때 예. 공수처법에 대해서 저 반대한다는 입장은 뭐, 예, 뭐 수시로 밝혔으니까. 예, 여러 차례 근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 동기 중에 이제 법조인 모임이 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시변이라고 있어요. 예. 헌변, 시변. 예, 있죠. 예, 민변에 반대되는 예. 입장에 있는, 그래서 북한 인권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 예. 그 친구는 이게 위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는 이게 법은 헌법 정신에는 안 맞지만은 위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에 그 경희대 허영 교수도 위헌이라고 주장을 그러니까 했잖아요. 위헌이라 하는 분이 꽤 있어요. 있는데, 이게 그 헌법에 그 법률 위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이 검찰권 행사를 이게 헌법에서 지금 있는 검찰청만 행사하도록 예. 정해놨다면 위헌이 되겠죠. 그 공수처라는 그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새로 만드는 거는 검찰청이 아닌데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지만 우리 헌법에 검찰이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검사. 근데 지금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을 검사라고 칭해버렸어요. 검사는 또 변호사도 이렇게 검사로 임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많이 임용해요 또. 이 때문에 공수처가, 저는 이 공수처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 정권이 공수처를 갖다가 설치하고 운용하는 이유가 지금 윤석열 검찰 또는 기존의 검찰을 예. 제어하기 위해서, 그렇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부분 독점주의가 좀 과거의 검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 검사들이 좀 남용을 했다 그런 측면들도 비난이 있었거든. 기소 독점주의가 이제 기소 편의주의하고, 사실은 기소 편의주의가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예. 기소 편의주의라는 거는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법원의 유죄인데도 무죄로 할 수 있고 무죄인데 유죄를 할 수 있고 법원은 못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검찰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죄가 있더라도 기소 안 하면 그만이에요. 자기가 독점권이 있으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가능한 거예요. 독점권이 바로 그 기소 편의주의까지 연관되거든요. 그 부분이 더 문제예요. 검찰의 기소권을 주냐 안 주냐가 문제가 아니고, 검찰이 기소권을 자기 맘대로 행사해가지고 그 어떤 정치 압력을 받아서 예. 그 처벌받을 사람을 용서해주고, 나중에 무죄 나올 사람도 기소해가지고 고생 실컷 시킨 다음에 나오게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 안 되는 거. 그게 더 문제라 했는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그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했죠. 예, 예. 그걸 이용한 게 공수처다. 근데 공수처가 형식은 검찰의 그 모양을 갖췄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검사로 또, 들어오고, 그다음 검사는 그 영장도 청구할 수 있고, 다 검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헌법 정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정신에는 안 맞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법이란 게 있다고 다 그게 좋은 법이 아니고,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법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도 지금 심심찮게 선고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공수처법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운용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걸 막 위헌이니까 이 법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뭐 우리 고 교수님 헌법재판소도 완전히 이 정권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법리적으로도 이걸 바로 위헌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그렇죠. 점이 좀 많았어요. 뭐 군 검사도 다 검사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기소 다 하고 그렇죠. 그건 군대 사건만.
어쨌든 군대 사건에도 그게 그거는 군사법원법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도 공수처법을 만든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만들어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법이 잘못되고 잘 되고 그게 어떤 불순한 동기냐 공수처법 만든 게 그렇죠. 그게 그렇죠. 문제지. 그러니까요. 근데 불순한 동기 가지고 이걸 위헌이냐 아니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법 저는 이 정권이 바뀌거나 올바른 정권이 들어서면은 폐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 공수처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제대로 되는 개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팽개쳐 두고 예.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벌써 김학의 전 차관 예. 예. 그 출금 네. 사건 그게 1호 사건이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법이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제가 볼 때는 출발하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된 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처장 임명권 그것도 법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야당의 견제를 전혀 무력화시켰죠. 그러면서 이 공수처법이 이렇게 대통령 지금 집권 측의 마음대로 될 때 공수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정권에 관계된 사건 국민들 아무도 안 믿어요. 대개문은 믿겠죠. 예. 그러면 벌써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의 판결 안 믿는다고 할 때 이게 권위가 벌써 실추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중립성에 의심을 받고. 예. 근데 공수처는 출범 자체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라는 거 출범시킨 자체가 어떤 정권의 어떤 목적을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정권의 어떤 안위하고 문제되는 사건들을 공수처가 가져가가지고 무혐의 내리면은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거. 그래서 지금 김진호 공수처장이 앞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네. 뭐 어떤 권력의 외압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외압이 있다든가 또 사건의 이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사에 착수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여권 쪽에서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도 공수처로 빨리 이관해라. 네. 그거 자꾸 지금 수원지검에서 엄청나게 파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 지금 다치게 생겼어요. 겁나는 거죠.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로 보내라고 깔아뭉개 하는데 놓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진호 공수처장이 상당히 유보적으로 얘기를 했죠. 아직은 우리는 수사체제도 안 지금 갖춰져 검사가 있고 없잖아요. 검사도 없는데 무슨 이첩이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박범계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나섰고 또 박범계가 네.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 월성 사건 그것도 수사지휘권 발동하겠다. 그것도 저 공수처로 갈 일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새 법무장관이나 네, 민주당에서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정치적 중립성이랄까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 아닌가. 자기 취임이라든가 그동안의 언론에 비친 것으로 보면은 성찰적 권력이 되겠다. 이건 정치적 사건의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과 팩트를 가지고 법리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저 사람이 그래도 판사 출신이고 재판연구관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몰상식한 짓은 안 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기는 하는데 마침 이번에 또 차장도 여운국이라고 저도 잘 압니다만은. 판사 네, 출신을 임명을 네. 했더라고요. 이것도 원래 검사 출신 한 명, 판사 출신 한 명을 인사검증을 했는데 여러 곳에서 그 2명 올리면 저기서 검사 임명할 거 아니냐. 그건 독립성에 어긋난다 하니까 단수로 해서 올렸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여운국 저 변호사도 좀 소개를 해 주시고요. 뭐, 그런 점에 대해서 논평을 좀 해주세요. 저 후배고 또 성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갔는데 사람이 아주 점잖고 실무형이에요. 그렇군요. 무슨 정치적인 인물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번에 이 차장으로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됐어요. 대한변협에서. 예. 그래 그거 보고도 깜짝 놀랐고. 그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뒤에서 은근히 또 정치적인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영국 판사에 저게 쭉 보면 뭐 사람이 저하고 만났을 때도 공손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판사 출신으로 한 이유가 바로 이제 그 검사 출신으로 했을 때
어떤 검사 출신들은 외압에 약하지 않느냐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린 공정하게 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뭐 그까진 좋아요. 그런데 그 수사고 재판이고 보면요 팩트에 의해서 법리에서 한다는 게 있죠. 참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판사나 수사나 재판을 임하는 사람이 머리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같은 증거를 보고도 완전히 다르게 상반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번에 그 뭐 이제 김학의 사건, 출금 사건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은 조금 뒤집기 힘들 거니까 안 가는 게 맞을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렇지 않고 왜 긴가민가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자기의 정치적 소신이라든가 입장에 따라서 이런 사건들은 있죠. 바로 이게 팩트와 법리에 산다고 하는 걸 저는 믿기가 좀 힘든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김진욱 처장이라든가 그다음 이제 차장으로 될 그 여운국 차장이 본인들 생각이 어떤지는 몰라도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이제 민변에서 지금 공수처 검사가 많이 들어올 거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이념 설정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은 이 사건이 가면은 아니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는 계속 조사해주고 불리한 증거 조사 안 해주면 무혐의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검사 직무대리 4개월 했다지만은 이 사람을 기소해야겠다 싶으면요. 이 사람한테 불리한 증거 열심히 수집해요. 참고인 부르고 조사하고 그다음 유리한 증인 참고인 좀 조사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 그래요. 그 사람 쓴 경찰에서 진술서 이런 거 보고 보니까 이 사람 뭐 별로 아는 것도 없네. 이 사건에 다 아는 거 없네. 안 돼. 이렇게 나간다고요. 물론 그게 제가 그래서 검사가 안 됐는지 몰라도 그런데 그게 어떤 수사나 재판하는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내가 이 사건을 갖다가 기소해야 되겠고 그다음 유죄를 해야겠는데 자꾸 엉뚱한 증인 신청하고 하면 신경질 나요. 화나고 내가 생각한 방향인데 그거는 가치가 없게 느껴져요. 그게 악의가 아니더라도 나가 이 사람을 갖다 기소해야겠는데 자꾸 자기한테 유리한 거 해달라 그러면은 그 증거 필요도 없는 걸 왜 자꾸 신청하느냐. 지금도 법정에 가면 일부 판사는 우리한테 유리한 증인 신청하면 안 받아줘요. 그거 필요 없는 것 같더라. 내가 기록 다 봤는데. 그럼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재판 끝나는 게 있거든요. 대부분의 판사나 검사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공수처 검사가 차장, 처장이 뭐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검사들을 진짜 왜냐면 차장, 처장은 밑에서 그 수사가 올라오는 걸 보는 거지. 직접 수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수처가 중립적이냐 되냐 안 되냐는 이 공수처 검사들이 어떤 사람이 임명되고 그다음 이들에 대한 통제가 지금 검찰에 대한 통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공수처 검사도 통제가 필요한데 지금 아마 위원 신청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을 겁니다. 공수처에 대한 통제가 전혀 안 된다. 검찰은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검찰청에서 잘못하면 항고해가지고 고등검찰청에서 사건 한번 더 보고 그다음 고등검찰청 잘못했다 하면 대검찰청에서 재항고해서 한번 더 보는데 공수처는 단심이에요. 단심. 근데 이거 통제 누가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는 이 공수처 검사가 지금 검사는 그 어떤 이념적 성향 보고 임명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은 로스쿨이죠. 옛날에 사법연수원 나오면 성적대로 가버리니까. 그런데 이 공수처는 지금 이렇게 지금 기존 변호사 중에서 뽑는 거 아닙니까? 선발하는 거죠. 뽑는 걸 결국 공수처장 이런 사람 뽑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볼 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변호사라면은 안 갈 것 같아요. 전부 다 진보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이 검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 검찰에 대해 개혁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조국파죠. 조국파.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 옳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들이 갈 거고 그 변호사들은 결국은 민변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면은 이거 수사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고 그렇게 안 해주길 공정하게 해주기를 믿고 싶지만 공정이라는 거는 이 말로 공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사하는 사람의 어떤 캐릭터, 성격, 이념적 성향 이런 게 안 나타날 수가 없다고요. 그러겠죠. 특히 그 여운국
차장은 오늘 이제 대통령도 벌써 결재를 했던데 됐구나. 예. 박범계 장관 네. 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더라고요. 그래요? 예, 동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원활한 이런 협조가 될지 아니면은 그것이 긴장 관계로 될지 이거를 좀 지켜봐야 할 문제. 아니 제가 여운국 차장을 아는가 싶어서 지금 전화번호 검색하니까 없네요. 얼굴만 맨날 만났지 전화번호는 없네요. 그런 경우가 있죠. 윤석열 차장이 검찰총장이 예. 워낙 늦게 예, 시험 늦게 합격했죠. 합격했으니까 나이로 보면은 뭐 한참 차이가 나던데 뭐 보도를 보니까 사실 사법연수원 동기로 그렇게 돼. 그러니까 저는 김진욱 차장은 전혀 모르고요. 후배지만 여운국 차장은 아는데 여운국 차장은 뭐 그런 대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두 분 다 판사기 때문에 어떤 수사 역량 이런 부분에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뭐 영국 변호사도 형사 사건을 많이 다루고 뭐 이랬다고 하지만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판사가 그거 보는 것도 수사하고는 또 좀 다르지 맞아요. 않습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변호사하고 검사는 있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고 판사는 맛보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런 신문도 보는 사람이지만 기자 취재하는 것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음식 봐서 그 내용의 기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뭐 이렇게 옳다 그러다 뭐 잘 썼다 못 썼다 할 수는 있지만 그 취재를 하고 어떻게 그걸 기사화시키고 그러는지는 전혀 그러니까 못하는 공수처 검사가 지금 문제가 된 게 지금 한 20몇 명 23명 뭐 지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선발한다고 그러죠. 이게 수사를 갖다가 뭐 옛날에 진짜 일정시대 때 일본 고등계 형사가 우리 독립군 데려다 놓고 고문해가지고 자문 받는 자백 받는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 엄청난 이번에 지금 대표적인 게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증권범죄 수사가 엄청나게 시간도 늦어지고 제대로 지금 기소되는 게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은 증권범죄라는 거 있죠. 수사 기법이 아주 다릅니다. 다른 일반 수사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게 추미애 장관이 없애버렸거든요. 웬만한 그 증권 범죄 그런 그 기법 자체를 그 모르잖아요. 용어 자체도 몰라요. 어떻게 그게 하는지도 1인 모르죠. 매매, 그 임의 매매 이런 거 고객님 아십니까? 모르죠. 저희들은 재판을 해봐 조금 아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그 계좌 추적 기법, 그다음 이런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일반 형사 뭐 절도죄 그 기소 조사하는 거하고. 근데 이 정도로 검사도 그 특별한 그 증권 범죄만 수사단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정도 되는데 그 23명 그 저희 공수처 검사가 이런 아주 그 계좌 추적이라든가 이런 사건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공수처가 23명이 아니라 230명이라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수처가 사건은 막 그 고위공직자 사건을 갖다 놓긴 많이 갖다 놓고 결론을 못 낼 것 같아요. 이번에 헌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제동을 건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말했습니까?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고 이첩 명령을 내리면 이에 응해야 한다. 공수처법 24조는 각하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이건 같은 대등한 기관인데 어디가 상위 기관이 되는 것처럼 맞지가 않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가져오라 뭐 이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운영되는 걸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수처의 그 어떤 의지입니다. 지금 그렇죠. 고 교수님이 김진욱 처장이 이제 그 제대로 하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뭐 저도 공수처법이라든가 공수처 자체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건데 그나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판사 두 분이 오셨고 그런 분들이 또 근데 합리적인 얘기를 외관상은 하고 있으니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판사 두 사람이 처장 차장을 맡고 있다는 거 그게 어떤 독립성 그러니까 외압으로부터 지켜주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모르죠. 그 그러니까 정권이 독립성 하는 척 보이려고 그렇게 판사로 시켰는지도 모르죠. 공수처 검사들의 어떤 어떤
그 조직에서의 어떤 지휘 이런 거는 거의 무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수사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공수처 검사도 수사 경험이 없어요. 예. 그러면 물론 이제 파견 요청을 할 수 있긴 있는데 예, 파견 요청해가지고 그 사람들 말 듣는 거 하고 자기가 역량이 있어가지고 수사하는 건 별개의 문제, 완전히 그렇죠. 다른 문제거든요. 별개의 그래서 이 공수처가 예. 어떻게 보면 아주 무능한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유튜브를 해도요. 네.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제작의 시스템, 저 기계 시스템에서 잘 알아야 합니다. 되게 유튜버들은 그냥 얘기하는 것, 이런 그 평론만 하고 나머지 이런 제작 과정은 다른 사람한테 네, 맡기죠. 맡기면요. 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막 할 때가 있어요. 뭐 하고 찍어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건 기계적인 오류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뭐 권력에서 뭐 내 조회수를 빼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그거 시스템을 보내요. 그래야 사람 자기가 알아야 사람도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맞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일식집 그 주방장 사장이 예. 밑에서부터 생선 사오는 그렇게 운전부터 돼야 합니다. 막 이 생선이라면 비늘 몇 개까지 알 정도 되는 사람이 그 나중에 사장을 해요. 하고 해야지 그게 이게 그 맛집이 음식점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지금 공수처는 보면요. 그냥 그 돈 있어야 투자한 사람, 일식집에 투자한 사람이 사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주방장, 홀 서빙한 사람, 생선 사온 사람이 어떻게 빼먹어도 모르는 다 거예요. 요리를 해버려요. 예. 그럼 몰라. 그런 집은 거의 망하더라고 좀 있으면. 예. 예.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검찰이 진짜 아까 48년 우리가 그 정부 수립하고 지금 7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동안 쌓아놓은 노하우가 물론 그 78년 전 사람한테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이게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 검사부터 노하우가 계속 축적되어 온 거. 예. 그러니까 어떤 재벌가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루어가지고 한 거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습득한 어떤 수사의 노하우를 공수처라는 이 여기서 어떻게 지금 습득하겠느냐. 그 어떤 기술 노하우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수사를 하겠냐. 걱정이 많습니다. 예. 일단 또 뭐 지금 검사들을 공모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서 또 예.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예. 이번에 또 법원 인사도 있었어요. 아, 있죠. 지난번에도 여 변호사님하고 같이 다뤘지만 아주 엘리트 판사들이 대거 나갔는데 법원장, 고법부장급이 20명이나 이렇게 빠져나갔고. 근데 이번에 논란을 빚는 것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서울중앙지법원장 아닙니까? 예, 예. 또 비중도 크고 워낙 뭐 판사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300 몇 명입니다. 예.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 민중기 예. 지난번 있었던 분도 김명수 코드라고 했는데 뭐 친구 사이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하고 전부 대학 동기고. 예, 이번에 온 성지용 예, 춘천법원장. 이 춘천 법원장 하다가 김명수는 대법원장 됐잖아요. 그러니까 춘천법원장이 앞으로 아주 그 예. 각광받는 자리 되겠어요. 예, 중앙지법원장이 됐고 이분도 뭐 우리법이나 뭐 예. 인권법 연구회 뭐 그런 맞습니다. 쪽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코드 인사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 법원장 자리가 지금 지방법원장 자리는 이제 어지간한 데는 추천제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법관들이 추천해가지고 올리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네. 그런 걸로 변했는데 중앙지방법원장은 좀 다르죠.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형사고 민사고 다루고 그다음 조직원이 워낙 많고 판사도 300명이 훨씬 넘고 그러니까 대법원장으로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중앙법원장은. 없겠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성지용 그 춘천 법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보다 규모가 더 작다고. 예. 그래서 너무 작은 법원을 관리하다가 이 너무 큰 법원 가는 게 과연 맞겠는가. 어떤 중간 단계로서 좀 다른 법원 한번 근무했다가 가는 건 좋은데 이 그 법원 미국은 있죠. 법원장이란 자리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연방 대법원장 치프 저스티스라 그러죠. 이 법원 관리는 일반직이 관리하고 법관들은 전부 독립적이고
뭐 이 법원장이 우리나라 법원장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무 분담입니다. 이 사람은 형사합의부 부장 맡기고 이 사람은 민사합의 부장 맡기고 이게 중요한데 미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법원장이란 자리가 없습니다. 아예. 사실 우리나라도 있죠. 제대로 된 민주화된 법원이라면 있죠. 법원장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법원장이 법관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자기 어떤 코드에 맞게 법원 내부에서 코드에 맞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법농단 이야기도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이 똑같아요 또.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을 또 중앙법원장 시키고 중앙법원장 시키면 또 거기에 맞는 사람을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을 형사부장 시키고 거기에 뭐 중요한 사건 걸리면 우리가 많이 의심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 무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고 어느 부장이 맡았으니까 그런 말을 안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 민주화된 법원이라면은 법원장이 아무 힘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무 평정을 하고, 판사는 재판하고, 그 재판에서 간섭, 지금 아까 그 임성근 부장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법원장이 관여를 못 해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 분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 법원장을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했다는 거는, 결국은 또 나중에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될 때 어떤 사법농단 가지고 취임했고, 그 다음 그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해라. 우리 법원도 수사해라. 검찰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거 싫어했으면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좀 중립적이고, 이런 임무를 맡기는 게 자기가 취임할 때 그런 취임 일성에 맞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지금 대통령도 대법원장 임명하기 똑같고 맨날 코드 인사. 캠코더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그런 코드 인사가 정치권이나 뭐 행정부에는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립적이어야 될 법원에도 코드 인사가 계속 뭐 성지용 법원장은 저도 압니다만은 실무형이에요 완전히. 이제 우리법 연구라는 것도 이번에 신문 보고 알았는데 그래. 실무형이지만 그렇게 우리법 연구의 사람이 그런 전력이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법 연구에 출신 아닌 사람도 재판만 하던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 하면 될 건데 굳이 왜 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한 번 더 말하게끔 하는지 이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는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방송용 대법원장이네.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좀 피했으면 좋을 건데. 문재인 정권의 특성이 코드예요. 코드. 그러니까 모든 게 진영과 코드예요. 자기 편이 아니면 못 믿는 사람들로 진보란 게 오히려 개방적이고 그다음 오픈돼 있고 어떤 차별 없이 평등하고 이건 데 있죠. 저는 우리나라 진보를 보면요 오히려 더 폐쇄적이에요. 훨씬 너무 폐쇄적이다 보니까 성범죄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그 폐쇄적인 사회에서 그다음 어떤 인사에 있어서 회전문 인사 그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게 정치권 행정부에만 머물렀으면 그래도 욕을 하는데 그게 법원까지 이제 코드 인사로 지금 사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 소장이 그분도 이쪽 편 아닙니까? 진보 쪽. 그렇죠. 근데 처장, 사무처장은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그분도 또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전 처장이 임기가 거의 있는 건 아니지만 몇 개월 근무 안 했는데 바꿔버렸거든요.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이거죠. 별로 그렇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나 재판에 관여하는 분도 아니고 그걸 굳이 그러니까 그거는 농공행상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자리를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그건 농공행상은 아니겠지만은 양승태 국정농단 그걸 조사했으니까 1, 2차 진상조사 조사위원을 해가지고 행정적 PC를 강제로 열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갖고 재판거래까지 확대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으로서는 농공행상이네요. 크게 기여를 해준 거죠. 그래서 양승태 완전히 날려버리고. 전 농공행상을 그냥 우연히 말했는데 고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농공행상이었네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 정부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코드와 자기 편이냐 아니냐만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야기를- 적재적소라든가 또 어떤 공정이라든가 정의의 원칙에 맞느냐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냐. 아니냐. 네. 예, 우리 편 것은 다 정의예요. 네. 그게 지금 제일 문제인데 그래도 사법부는 안 그래야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 보루로서 믿고 있는데 네. 벌써 대법원은 완전히 친문적으로 넘어갔고 이제 이런 상층부도 다 코드 인사가 되는데 마지막 지키고 있는 게 일선 네, 법원인데요. 법원의 부장판사라든가 평판사들 아닙니까? 그 중에도 또 일부분이죠. 그렇게 되면요. 이타지 같은 사람도 또 있고 뭐 결국은 이 중앙지법의 형사단독도 아까 우리 그 정종근 판사 예. 이야기했다시피 이 법원장은 이 판사들이 우리법 연구인 거 아닌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죠. 예. 뭐 그걸 모를 리가 그리고 있습니까? 평소에 언행도 다 보고되고 그러면 형사단독에 대해서 그리고 형사부장에 대해서 거의 그쪽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많죠. 사무분담을.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있을 지금 뭐 원전 사건이라든가 그게 뭐 이게 서울은 아니지만은 울산 사건 이런 게 전부 다 뭐 편향된 판결이 안 나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더 걱정입니다.